지금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제2차 복지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희망차게 맞이했던 임진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소외계층이 늘어나서 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데 반해서 정책적 뒷받침이나 국민의 관심은 날로 시들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본 복지방송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2012년 소외계층 매체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연차 사업 계획에 맞추어서 그동안은 지속적으로 소외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취재 보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점검하고 각 복지시설의 여러 관계관 여러분을 모셔서 각자의 분야별로 주제를 정해 발표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제2차 복지 세미나 시간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각자의 영역에서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분야별로 약 10분 정도씩 핵심 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정한나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장님으로부터 오늘 세미나와 관련하여 좋은 말씀을 주실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과 시설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러한 어려운 소외계층을 보듬고 그들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2차 복지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은 사회복지 전문 방송으로 출범한 복지방송이 개국 3주년을 맞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2012년 소외계층 매체 취재비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어 오늘 그동안의 취재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복지방송은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 분야의 전문 방송으로 지역사회와 복지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활동과 역할을 취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도함으로 인해서 소외계층의 대변자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취재되는 소외계층 매체 취재비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복지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여러 지역의 사회복지 분야 시설장님과 종사장님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3년에는 모두의 소원이 성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선순자 햇빛 실버빌 원장으로부터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생각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햇빛 실버빌 선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오늘 주제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나왔는데요. 포퓰리즘이란 남미 정권들이 대중들의 기호에 영합하기 위해서 국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정책 이반과 집행을 한 것을 일컫는 말로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그리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 그리고 현재 그리스나 스페인의 현재 국가 부도 위기 상태 역시
경제 정책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70년대 이후에 복지 포퓰리즘 정책 탓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중에 대표적인 포퓰리즘은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과 무상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를 논할 수 있겠는데요.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과 무상 급식의 제공이 가능하겠는지도 생각해보고 논의해야 할 문제고요. 그리고 복지는 결국은 돈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복지는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므로 복지에서 성장으로 선회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의료, 교육, 관광, 콘텐츠 등 지식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와 저출산 고령화를 뛰어넘고 경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복지 선진국은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줄이거나 느리는 재원 확보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은 현재 우리나라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미래 권력들이 퍼주기만 하는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복지 정책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 공약 경쟁이 점입가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공약을 현실화할 강력한 감시와 재원 마련 대책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이며 재원 마련 대책 의무화와 세수 확대 방안 추진 등을 강력히 정책 입안 시에 주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 감시와 공약 남발을 막아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정치권이 국민 세금을 자기 호주머니 돈 쓰듯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데 그 피해는 결국은 유럽 국가들처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추가적인 복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제도만으로 우리의 복지 지출 수준은 20년 후에는 영미 국가 수준에, 그리고 40년 후에는 그리스 수준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바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 때문인데요. 고령화 진정으로 복지 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한번 늘어난 복지는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복지 재정의 편차라도 20년, 3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복지 확대 정책을 위한 최대한 관건은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무분별한 복지 정책에 따른 결과는 나라 국가는 텅텅 빌 것이고 미래 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만 지우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다 근원적으로 복지 포퓰리즘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가뭄에 말라붙은 논바닥이 비를 기다리듯 그의 금융이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말은 복지의 늪에 빠졌다가 헤어나지 못하고 현재 복지병에 걸려서 결국 자국의 운명을 구걸하게 된 그리스의 총리가 한탄하며 한 말인데요. 포퓰리즘이 판을 치는 우리에게 더없이 훌륭한 반면 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서 미래 세대가 큰 부담을 안게 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복지의 늪에 빠지게 될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선순자 햇빛 실버빌 원장님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생각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여성주의 상담 기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순심 순천 여성인권지원센터 소장님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시고 대신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에서 거점 담당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미화 사회복지사께서 발표를 대신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를 담당하고 성교육 강사이기도 한 박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는 여성주의 상담의 이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담의 정의를 살펴보면 상담이란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자와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성주의 상담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요. 사회의 성차별 문제를 자각하고 여성차별 철폐,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주의적 가치 체계에 근거한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주의 상담가는 이런 여성주의적 가치 체계에 부합해서 상담에 접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주의 시각에서의 상담은 피해 여성 쪽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상담입니다. 주로 여성들의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피해, 성매매 피해 이러한 상담의 종류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 피해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직업이 성매매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또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성주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이러한 여성들이 그 직업을 선택하기까지에는 결코 그들만의 잘못만이 있지는 않다는 것과 결국 그 밑바닥에는 가정적인 문제와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함께 안고 있었기에 피해 여성으로 나타난 것이란 이런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네, 이러한 여성들을 무조건적으로 나쁜 시선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여성주의 시각에서의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여성주의 상담원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성주의 시각으로 성매매 현실과 피해 여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매매 문제와 성매매 현황과 실태, 그리고 성매매 관련법, 그리고 여성들의 정서와 문화를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여성주의 관점에서 성매매 경험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성주의 상담원으로서의 자세와 역할 두 번째는 내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자매애를 기반으로 한 여성주의 상담 활동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성매매 피해자의 경험을 함께 공감하고 여성 개인의 잘못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남성 중심적인 사회로 인해 성매매, 성갈취, 성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성 피해자에게 당신은 진정한 생존자로서 여성 자신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의 여성주의 상담 활동가가 되어야 합니다. 네, 세 번째, 위기 개입에 대응하는 상담원의 자세로서는 상담원은 여성주의 철학과 이념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향상시켜야 합니다. 성매매 현장의 폭력성과 인권 유린으로 인한 피해자의 극도의 공포감, 그리고 고립감, 심신의 장애, 정서적인 혼란, 긴박하게 어떤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한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매매 현장에 대한 상담과 처리 과정에 대한 실무, 그리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과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담원들은 성매매 현장의 긴급성, 그리고 긴박감, 그리고 과도한 집중력 이런 등으로 해서 상담 업무에 매우 스트레스 강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직적, 개인적으로 어떤 휴식의 재충전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장 활동가 스스로가 자신의 상담과 어떤 현장에서의 활동 경험을 통해서 현장에서 성매매 피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현장의 상담 경험과 방법을 매뉴얼화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작업이 이루어져 현장 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을 통한 내담자의 행동에 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성주의 상담은 여성 내담자의 자기 성장과 자아 실현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하지만 이것으로 여성주의 상담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 다문화가족 지원 거점센터의 박미화 거점 담당님, 여성주의 상담 기법의 이해. 여성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수동성을 의미하고 착한 것만을 의미하는 그런 거에서 떠나서 여성도 자아실현, 그 현장에서 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에는 2012년 대선이 지금 25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시적절한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2년 대선 장애계의 12대 요구사항과 최근 이슈라고 하는 주제로 정성권 순천시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제 발표를 2012년 대선 장애계의 12대 요구사항과 최근 이슈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이 다가오면 각종 협회와 단체에서는 자신들의 수건사항을 집약하여 제시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해주는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것으로 압박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장애인 수는 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들 가족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대단한 유권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그 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서 KBS 스포츠 월드에서 정책 공약 발표를 갖기로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이렇게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라는 게 아주 예산이 많이 든 거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어서 나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9월 20일 날 전국에 있는 장애인 복지계 종사자들이 모여서 그 지방 이양된 장애인 복지 사업의 중앙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2004년 12월에 장애인 복지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그런 도시에서는 또 도에서는 아주 그 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게 그래서 가장 큰 앞으로 우리가 중앙 환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사업만이라도 전액 국고로 환원해 줄 것을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대선에 지으면서 그 장애계가 12개 요구 공약을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를 하였는데요. 사실 그 공약을 이렇게 요구를 할 때는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치고 설문조사를 해오고 그래서 모아진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합의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선 장의계에서 낸 12대 1 공약을 우선 제목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보장, 그리고 세 번째는 발달장애인법 제정, 네 번째로 한국수화언어 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 개선, 여섯 번째로 저상버스 100%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확충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 여덟 번째로 특수교사 법정 지원 확보, 아홉 번째로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열 번째로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11번째로 장애인 문화예술 및 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입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계에서 가장 요구하고 지금 현재 100일째 농성을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세 가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장애 등급제 폐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양의무제 폐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증 장애인에 한해서는 활동 지원 보조인을 24시간 이렇게 보내주라,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가장 수건 사업이고 가장 내년부터는 이렇게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얘기했던 장애 등급제 폐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좀 유일한 제도입니다. 대개 다른 나라에서는 보면 의료적인 어떤 체계에만 그걸 적용을 하지 서비스 제도에 있어서는 그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의 폭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등급제 때문에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제 폐지 이 문제는 우리가 한 번도 돌보지도 않았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또는 그 직계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정말 어렵게 사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죽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양의무제를 폐지를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한 5조 정도가 됩니다. 한 5만 명 정도에게 혜택을 더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어떤 그 공약을 보니까 5조를 다 해줄 수는 없고 한 1조 290억 원 정도를 2013년 예산에 반영을 좀 해보겠다,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런 그 부양의무자 그런 기준이 없이 폐지를 해서 누구나 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독거노인에 대해서도 폐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 등급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는 법령을 재정비하겠다, 이제 그렇게 아주 구체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내용을 벌여왔고요. 문재인 후보는 장애인 등급제는 폐지한다, 그런 쪽으로 공약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현관까지 5발자국을 가지 못해서 이렇게 죽음에 이른 그 활동가가 있었습니다. 그 활동가가 때문에 장애복지계에서는 활동보조를 24시간 지원해 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사회적으로 확인시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광화문역 앞에서 지금 100일째, 오늘로서 꼭 100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밤샘 하루 종일 이렇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들 공약 중에서 그래도 대체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 중에 하나가 장애인 연금 인상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 장애인 연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은 보통 10만 원 내 그 정도로 아주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도움이 크게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들께서도 장애인 연금은 조금 더 올려도 되겠다 그런 인식을 갖고 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투표로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자기 유리한 정책이 내건 후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이 잘 안 돼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우리 장애인이 10명 중에서 7명 정도 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기가 참 힘들게 돼 있다. 그러니까 거동 불편으로 인해서 이동이 어렵다. 또는 그 편의성이 미흡하다. 보조인이나 그런 인력들이 부족하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 분야 2013년도 예산이 총 97조 1000억인데 그렇게 증가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정부 총 지출에서는 지금 28% 정도 차지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0.1%가 감소하였고요.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보면은 GDP의 9.5%입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의 19.5% 아주 미약한 그런 수준이고 절반도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장애인 고용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공공기관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장애인들 고용을 잘 안 하려고 해서 고용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18.8%였는데 오히려 최근 통계를 보면 2010년도에는 18.2%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국방부 이런 데 굉장히 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애인들 생산한 물품을 굉장히 많이 사드립니다. 이렇게 그쪽에서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방부나 건설부 이렇게 충분히 예산이 많은 그런 부서에서 오히려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데서 우리 각 정부 부서라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장애인들의 그 생산품들을 구입을 해준다면 자립이 저절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복지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고도 장애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구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도 아닙니다. 우리 장애인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1% 정도 그 부서 예산에서 1% 정도 좀 구입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올해 내년부터 또 장애인 발달장애인법 그게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9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발달장애인 센터가 지역 곳곳에 이렇게 세워주고 그럼으로써 보통 발달장애인으로 일반인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폐 아동 또 자폐 이렇게 성인들을 일컫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어떤 계속 훈련을 통해서 직업도 갖게 할 수 있고 훨씬 사회성이 발달될 수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센터를 지금 건립하는 것 그게 우리 장애인복지계의 현재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이 더 발달되고 고령화 될수록 복지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높아질 것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장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거고 내 가족에게 관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또한 우리 취약지역이 튼튼해야 우리 사회가 더욱더 행복하고 안전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 장애계 시대의 정책이 처음부터 다 선택은 안 되더라도 우리 정치를 하신 분들이나 국민들이 또 언론들이 큰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실현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경제 불황과 극심한 양극화로 인하여 날로 생활이 어렵고 소외받는 이웃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참 좋아지고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소외계층이 늘어나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제 더는 소외계층이 늘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사회가 한층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고 진정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2012년 소외계층 매체 취재비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복지방송이 주관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제2차 복지 세미나를